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1년에 2번씩 간 청소를 하라. 1년에 한두 번은 꼭 간 청소를 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이것은 계절이 바뀔 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날은 피하기 바란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에서도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코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때 몸은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면역체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따라서 이때 간 청소를 하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몸의 노력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 된다.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극받고 꽉 막혀있는 대장은 해로운 노폐물을 생산하는 세균의 훌륭한 번식장이 된다. 이 장내 세균은 생명활동의 부산물로 독성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독성물질의 일부는 혈액으로 침투하여 곧장 간으로 간다. 간세포가 독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담즙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것은 다시 심각한 소화장애를 불러일으킨다. 가공을 많이 하여 대부분의 영양소와 천연 섬유질이 파괴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놓아두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공식품은 대개 건조하거나 단단하거나 끈적거리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수월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부피가 큰 배설물은 쉽게 밀어낼 수 있지만 섬유질이 전혀 없고 끈적거리는 배설물은 여간에서는 그러하기 쉽지 않다. 배설물이 대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점점 단단하고 건조해진다. 이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그저 변비만 걱정하면 된다. 이로 완화제 한날이면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 잘 알다시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끈적끈적한 배설물이 대장벽에 달라붙으면 생화학적인 변화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발효하거나 부패하여 기생충과 병원군의 서식처가 되거나 독성화학 물질의 저장 창고가 된다. 이것은 혈액과 림프액을 오염하여 몸 전체를 중독시킬 수도 있다. 대장이 배설물로부터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의 역할을 한다. 대장의 연동 운동을 제한하며 배설물 배출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 몸에 끈적끈적한 것이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움직이기가 불편하겠는가. 대장은 각종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한다. 대장 내벽의 막이 점액성 플라크로 막혀 있다면 일부 비타민을 비롯한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 대장의 폐색은 영양 결핍과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건강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것이 결핍되었을 때 생긴다. 대부분의 질환은 몸의 어느 곳에 영양분이, 특히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다음은 간 청소와 병용할 수 있는 2가지 장 청소법이다. 장 세척을 통하여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대장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30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세척 과정을 통하여 대장 속에 몇 년 동안이나 쌓여 있었을지도 모를 많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장 세척을 하는 동안 치료사는 환자를 안락하게 하면서 3에서 6m의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를 사용한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오랫동안 붙어있던 점액성 배설물이 느슨해지면서 대장벽에서 떨어져 나와 물과 함께 배출된다. 장 세척은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이다. 항문을 통하여 직장에 증류수를 주입해서 장을 청소하는 관장은 수천 년 전부터 이용된 방법이다. 주입하는 증류수의 양이 증가하면 대장의 아랫부분이 빠르게 팽창하여 경련을 동반한 연동운동이 일어나면서 장내에 있는 것이 배출된다. 관장에 능숙한 사람은 대장의 깊숙한 곳까지 증류수를 주입하여 깔끔하게 장을 청소할 수 있다. 관장은 어떤 완화제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장을 비워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장은 이른 아침에 대변을 보고 난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대장의 안쪽까지 증류수를 주입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 관장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늦은 오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 만성적인 변비가 있다면 관장을 실시하기 전날 밤에 완화제나 앱섬 솔트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지침대로 정확하기만 한다면 관장은 매우 안전한 장 청소법이다.
관장을 너무 자주 하면 직장의 근육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개 직장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 다시 말해서 관장을 한다고 해서 대장과 직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신장을 깨끗이 하라. 간에 담석이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장이나 방광에 결석이 생기면 신장을 청소해야 한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매우 섬세한 기관이다. 이것은 수분 부족, 잘못된 식습관, 소화장애,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쉽게 막힐 수 있다. 신장에 폐색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결석이다. 하지만 신장에 생기는 대부분의 결석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석을 보통 침묵의 돌이라고 하는데 얼핏 별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은 결석의 크기가 커지면 신장에 엄청난 고통과 손상을 주고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대략 100만 명이 신장 결석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이것이 발병한 적이 있고 재발 방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시 생길 가능성은 70에서 80%에 이른다. 신장 결석은 몸이 칼슘을 비롯한 여러 물질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결석은 수성칼슘 결석, 수트로바이트 결석, 요산 결석, 아미노산 결석, 인산염 결석이다. 대부분의 신장 결석은 여러 형태의 결정이 혼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석을 조사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탄산음료처럼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종종 요산 결석이 나타난다. 신장 결석의 크기는 모래알만한 것부터 골프공만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결석이 신장이나 요관의 내부에서 움직이면 요로에 심각한 상처를 내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사실 대부분의 신장 결석은 스스로 잘 움직이지만 어떤 것은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작은 결석은 모두 용해하고 큰 결석은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 갈아내어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잘 움직이게 하려면 신장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2011년 9월 하버드 건강지에 실린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글에 의하면 만성적인 간내 담간 폐색 외에 신장 결석이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근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래의 설명은 기사에서 말하는 요점에 내 견해를 추가한 것이다. 수분 부족. 신장 결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에 미네랄 농도가 증가하여 결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물 대신 알코올, 커피, 홍차, 청량음료 등을 많이 마시면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를 야기하여 역시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소변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다. 종합 비타민제나 비타민 B군을 복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변이 진한 노란색을 띠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다. 따라서 소변이 연한 노란색인지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적어도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날씨가 덥거나 운동할 때처럼 육체적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와 동화를 비롯하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약 300가지의 생화학 반응을 조절한다. 신장 결석 생성은 이것의 결핍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과잉 칼슘에 의해 신장 결석, 담석, 암이 생길 수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수산염과 결합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신장 결석의 생성을 방지한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케일, 시금치, 근대 같은 잎채소를 비롯하여 아보카도, 아몬드, 호박씨, 치아씨드, 해바라기씨, 참깨 등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인 서구식 식생활은 마그네슘 결핍을 초래하는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모든 미네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는 담즙이 필요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과 함께 간과 담낭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오산이다. 마그네슘이 몸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2배로 많은 양의 칼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신장을 비롯하여 몸의 여러 곳에서 석회화가 진행되는 엄청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몸에서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연의 음식물과 깨끗한 간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장결석, 담석, 암,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부정맥, 주의력 결핍 장애,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갱년기 증후군, 수전증, 우울증 등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 마그네슘이 통상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물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약 300편이 넘는다. 설탕 섭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한다면 신장 결석이 없는 건강한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설탕은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미네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또한 설탕은 혈중 요산 수치를 증가시켜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고 요산 결석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건강에 해로운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과 음료를 섭취하면 5에서 6세밖에 안 된 어린이에게서도 신장 결석과 석회화된 담석이 생겨난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소상 칼슘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탕은 신장 비대증을 비롯하여 신장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운동 부족.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주로 앉아서만 생활하는 경우에는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이 배출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이 2가지 요인은 모두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준다. 만약 병석에 누워 있어서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칼슘 보충제, 칼슘 함량이 낮은 식품, 동물성 단백질.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장결석 환자에게 칼슘이 신장결석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므로 그것이 풍부한 식품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이들의 의학적 공고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피하면 좋은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이 45,00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남성에게서 신장결석이 발생할 위험은 칼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한 남성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신장 결석이 될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식품에 함유된 칼슘은 장내에서 수산염과 결합한다. 이로써 이 2가지 미네랄은 혈액에 흡수되어 신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칼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결합되지 않은 많은 양의 수산염이 신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칼슘과 결합한다. 그리하여 수상칼슘 결정과 결석이 생겨난다. 달리 말하면 의사의 공고는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칼슘 보충제 섭취는 신장 결석, 담석, 골다공증,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칼슘 보충제가 신장 결석의 발생 위험을 20%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의사가 골다공증 환자에게 칼슘 보충제를 권한다. 반면 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식품을 통해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낮춘다. 대부분의 식품 보충제에 들어있는 금속성의 칼슘과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온화된 칼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유나 치즈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에 둘러싸인 이온화되지 않은 칼슘이 들어있다. 두 식품은 소의 육중하고 커다란 뼈에 맞지 인간의 연약한 뼈에는 맞지 않다. 버터를 제외한 유제품에는 이내의 함량이 높아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인간의 몸에서 사용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발효되지 않은 콩. 콩이나 콩으로 만든 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은 신장결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콩에는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다. 이것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두유, 콩고기, 두부와 같이 발효되지 않은 콩에는 항영양소와 유사 에스트로겐 화학물질의 함량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은 위험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지프 메르콜라 박사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의사의 경고, 콩을 먹으면 5년은 더 늙어 보인다에는 콩으로 만든 식품의 부작용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 콩의 장점이나 악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발효된 콩과 그렇지 않은 콩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두 가지가 거의 같다고 추정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하다. 적절하게 발효된 콩과 그렇지 않은 콩은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다른 대부분의 발효식품과 마찬가지로 발효된 콩은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장내 미생물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면역체계 핵심은 장내 미생물군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이로운 미생물은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하여 뛰어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마치 품질 좋은 와인처럼 콩을 몇 년씩 발효시킨 다음 식탁에 올린다. 인도네시아의 템페나 일본의 나토처럼 콩을 발효시킨 식품은 몸에서 쉽게 흡수되고 영양분도 충분하다. 이온수를 자주 마셔라. 따뜻한 이온수를 조금씩 마시면 몸 안의 모든 조직을 청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온수는 몸 전체의 독성 효과를 감소시키고 순환 기능을 개선하며 담즙의 균형을 가져온다. 15에서 20분 정도 물을 끓이면 1만 개 정도씩 뭉치어 있던 물 분자 덩어리가 한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전기적 성질을 띠면서 수산화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수를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면 몸의 조직을 청소하고 해로운 산성과 독성과 연관이 있는 특정 양이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은 정기적으로 양성을 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몸의 여러 부분에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몸에 전기를 띤 수산화 이온이 몸으로 들어가면 양의 전기를 띠는 독성 물질과 결합한다. 그 결과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어 몸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액체 상태로 바뀐다. 처음에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런 방법으로 몸의 조직을 청소하면 혓바닥에 흰색이나 노란색 막이 생긴다. 이것은 몸에서 많은 양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온수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을 15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는다.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종일 이온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온화된 물이라도 한번 식으면 전기적 성질을 잃고 앞에서 설명한 효과도 없다. 보온병에 담은 물을 하루 종일 30분마다 조금씩 뜨거운 차처럼 마신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혈액을 맑게 해야 할 때, 활력을 찾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라면 언제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에서 4주씩 오랫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수산화 이온은 물이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생기는 효과를 통해 만들어진다. 폭포수나 파도에 밀려 부딪히는 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온화된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대략 12시간까지 이온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루에 600에서 700ml 정도의 이온수를 만든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물을 평상시에 마시는 물 대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온화된 물은 보통의 물과 달리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끓여서 만든 이온수에는 이온수기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만든 것에 비하여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훨씬 높다. 이온수기로 만든 물을 마셔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물을 끓여서 만든 이온수만큼 몸을 정화하지는 못한다. 이온화된 필수 미네랄을 섭취하라. 우리 몸은 살아있는 토양과도 같다. 만약 충분한 양의 미네랄과 미량 원소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필수 미네랄이 포함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결핍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몇백 년 동안 똑같은 땅에서 농작물을 기르면서 특정 영양소와 미네랄의 결핍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이로 인해 토양의 양분 유효도와 상관없이 농작물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 몸에서 필수 미네랄과 미량 원소가 부족해지면 몸의 중요한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거나 약해진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이처럼 중요한 물질이 결핍될 때 나타난다.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토양에는 미네랄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흔히 판매하는 미네랄 보충제가 우리 몸의 세포에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네랄 보충제는 캡슐, 알약, 액체 상태의 콜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되기 전에는 식물이 가장 이상적인 미네랄 공급원이었다. 건강한 토양 환경에서 식물이 자랄 경우 그것은 콜로이드 상태의 미네랄을 흡수하여 소화하기 쉬운 형태인 이온 상태로 바꾼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은 크기가 옹스트롬 단위인 반면 콜로이드나 금속 상태 미네랄은 그보다 1만 배 이상 큰 미크론 단위다. 식물에 들어있는 이온 상태의 수용성 미네랄은 몸의 세포에서 쉽게 흡수된다. 이와는 달리 착화합물에 포함되어 알약 속에 들어있는 콜로이드 입자 형태의 미네랄이 흡수될 가능성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액체 상태의 콜로이드 미네랄 역시 흡수율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액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물에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 분자 사이에 분산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탄산 칼슘이나 징크 피콜리네이트 같은 형태의 일반적인 콜로이드 입자는 혈류 속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의 여러 부분에 축적된다. 이렇게 몸의 어느 곳에 쌓인 콜로이드 입자는 해당 부위에 심각한 물리적,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유발한다. 골다공증, 심장병, 암, 관절염, 뇌기능 장애, 신장결석, 담석 등을 비롯한 현대 수많은 건강 문제는 그런 금속 상태의 미네랄을 섭취한 결과다.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식품이 몇 가지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바닷물에 사는 가장 작은 미세 해조류인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는 대왕고래, 북극고래, 수염고래, 쇠고래, 흑등고래 등의 먹이가 된다.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90가지 이상의 이온 상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비롯하여 미세한 크기의 슈퍼 산화방지제, 비타민, 단백질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크기가 적혈구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세포 단위에서도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 특히 분말 형태로 만들어진 것보다 액체 상태의 추출물이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이 풍부한 또 다른 식품으로는 올리브가 있다. 올리브 나무는 금속 상태의 미네랄, 특히 칼슘이 매우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밖에도 치아씨드, 호박씨, 참깨, 대두를 비롯한 콩과 식물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수확한 견과류에도 이러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푸른잎 채소, 양배추, 당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아티초크, 시금치, 호박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채소 중에서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 애호박 등에는 특히 칼슘이 많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등에는 칼륨이 많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뒤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가공한 거친 곡물은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구리, 인, 크롬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유기농 과일은 모든 중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위에서 말한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될 뿐이다. 히말라야 소금, 천일염, 암염에는 미량 원소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의 식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날마다 황을 섭취하라.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소에서 2006년에 수행한 연구인 하망 아미노산 섭취가 인간의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황은 몸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필수 미네랄이다. 연구진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메틸설포닐 메탄 형태의 황이 몸 전체에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황은 본질적으로 단백질과 그 밖의 다른 영양소와 기체가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황이 없다면 세포막은 단단해지고 투과성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세포는 현기성으로 바뀌고 산성대사 노폐물을 축적하게 된다. 이것은 세포가 악성으로 바뀌거나 퇴화하여 죽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황은 몸 안에서 저장될 수 없다. 따라서 날마다 음식이나 음료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포의 태화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죽어간다. 일반적으로 황은 샘물에 들어있다. 샘물이 비교적 많은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은 심장질환이나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포브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이고 그 다음으로는 핀란드와 스웨덴인데 아이슬란드의 물에는 특히 황 성분이 풍부하다고 한다. 샘물을 연화하면 수돗물을 불소나 염소로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황이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심각한 황결핍 증상을 나타낸다. 농사에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토양에 황이 풍부한 거름을 주어 농작물을 길렀다. 반면 오늘날에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는 황이 대부분 사라졌다. 설령 얼마간 황이 남아있더라도 그 식품을 가공하거나 가열하고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없어진다. 미국에서는 1954년 이후로 화학비료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그와 함께 암과 주요 퇴행성 질환의 발병도 무려 4000% 이상 증가했다.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인 농경 방식과 식품 생산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나라다. 1985년의 퇴행성 질환의 발병 비율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증가한 사실에 놀란 핀란드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완전히 금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핀란드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발병 비율이 1985년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했다. 오늘날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황은 몸 안에서 세포가 산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회복을 도와준다. 실제로 몸 안에 충분한 양의 황이 없으면 세포는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는다. 유기농 식품과 자연상태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노화는 실제 나이와 별로 연관성이 없다. 노화란 영양 결핍으로 몸의 장기와 여러 기관의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은 노폐물 제거와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유일한 미네랄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날마다 최소한 750mg의 황이 몸에 필요하다. 황은 심지어 지방세포와 뇌세포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황은 몸에서 혈액순환과 효소 활성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상처가 났을 때는 회복 기간을 줄여주고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며 머리카락과 손 발톱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암, 골다공증,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당뇨 등을 예방한다. 황의 결핍과 관련되지 않은 염증성 질환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에 의한 것이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독성 물질, 식품 첨가물, 농작물과 공기 중에 뿌리는 살충제와 제초제, 백신,
휴대폰과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같은 것이 몸 안의 황을 고갈시킨다. 날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독성물질을 제거하기에는 우리 몸속 황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과 담낭, 대장, 신장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자연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특히 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식 재료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방울 양배추, 물냉이, 무가 있다. 날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라.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담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게다가 몸이 혈액의 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세포와 결합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그야말로 수천 가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 몸은 지방을 저장하듯이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충분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즙의 생산량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적어도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신장이 밤사이에 만들어진 소변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이 쉬워진다. 아침에는 소변의 농도가 매우 진하다. 이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희석하지 않으면 소변 속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과 방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마신다.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 반쪽을 짜낸 즙과 정제하지 않은 천연 생벌꿀 1티스푼을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 장관이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레몬은 강력한 세정작용을 하고 생벌꿀은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고 상처가 난 장을 치유한다. 또한 위장과 장에 과도하게 남아있는 점액을 씻어낸다. 목이 마를 때 외에도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다. 식전 30분과 식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바로 그때다. 이 시간이 되면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있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갈증 신호를 보낸다. 이때 충분하게 물을 마셔야만 혈액과 담즙과 림프액이 몸 안에서 각각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동성을 갖게 된다.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은 동일한 호르몬에서 나오는 신호다. 따라서 만약 위장이 아직 비어있을 때가 아닌데도 배고픔을 느낀다면 실제로는 몸에서 수분이 바닥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이럴 때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먼저 마시고 배고픔이 진정되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물을 더 많이 마시면서 반드시 규칙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야 한다.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날마다 충분하게 물을 마시면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저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이 늘어난다. 유리병에 담긴 것이 아니라면 일반 용기에 든 물은 되도록 마시지 않기를 권한다. 플라스틱에 있는 비스페놀 A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이 물에 녹아들어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스페놀 A는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전립선암, 유방암, 과도한 젖샘 발달, 신경장애, 비정상적인 도파민 작용으로 인한 활동 항진증, 주의력 결핍, 의약품에 대한 민감성 증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진행 중인 영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새롭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비스페놀 A는 통조림, 캔, 식품 포장재, 치아 충전재, 지폐에서도 검출된다.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식수에서 염소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수 방법으로는 여과 필터 방식과 역삼투압 방식이 있다. 어떤 정수기는 값이 매우 비싸지만
만약에 암에 걸려 고생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 값비싼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을 물에 타서 마시면 부족해진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좋다. 술을 끊어라. 알코올은 당분을 발효시켜 정제한 액체로서 몸을 산성화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알코올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대신 몸에서 미네랄이 빨리 소진하게 된다. 알코올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장기는 간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1시간 안에 2잔 이상의 와인을 마시면 간은 모든 알코올을 해독할 수가 없다. 해독되지 않은 알코올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고 결국에는 간과 담낭에서 담석이 생겨난다. 만약 간과 담낭에 이미 담석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그것은 더 빨리 자라서 간과 담낭을 채울 것이다. 커피나 차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에는 강력한 탈수 효과가 있다. 알코올은 몸의 세포, 혈액, 림프액, 담즙에서 수분 함량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과 노폐물 제거 기능도 나빠진다. 중추신경계에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반응 속도 둔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통 숙취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알코올의 영양과 그로 인한 수분 부족은 신경기관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 결과 소화기능, 신진대사, 호르몬 작용에 지장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간과 담낭에서 더 많은 담석이 생겨나도록 촉진한다. 담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모든 담석을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다. 내게서 도움을 받은 많은 환자 중에는 맥주나 와인을 비롯한 모든 술을 끊고 나서 공황장애, 부정맥, 호흡기 질환, 다양한 심장질환, 수면장애, 담석통, 췌장염, 전립선 비대증, 대장염, 기타 염증성 질환에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떤 병을 앓고 있든 알코올, 커피, 차, 탄산음료 같이 탈수증을 유발하는 음료는 모두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하면 약해진 부위를 치유하는 일에 몸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날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는 전제 아래 적당량의 커피나 차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와인 중에서는 레드 와인을 추천한다. 건강한 간이 한 잔의 와인 속에 있는 알코올을 혈액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적어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은 뇌와 간과 신장에 매우 유해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 대사가 더 느리게 진행된다. 이 때문에 여성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특히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여성은 알코올의 잠재적인 폐해에 더욱 취약하다. 이런 여성에게서는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과다출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알코올은 또한 여성의 배란과 성기능을 억제한다. 폐경기 여성이라면 알코올로 인해 안면 홍조, 조울증, 식은땀, 불면증, 피부 건조 등을 더 심하게 겪을 수 있다. 과식하지 마라. 담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음식에 대한 탐닉이다. 위장이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는다거나 위장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있으면 간에서 과도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분비된다. 이로 인해 간 내 담간에서는 담석이 생겨난다. 따라서 담석 생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식사를 멈추면 영양가가 높은 양질의 음식에 대한 건강한 욕구가 유지된다. 반면 가식으로 불타오르는 식욕을 충족시키고 나면 장이 막히면서 해로운 세균과 효모가 급증한다. 이로 인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다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란 설탕, 사탕, 밀가루 음식, 감자칩,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청량 음료 등과 같이 에너지를 높여주는 먹을거리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시켜 몸 전체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이처럼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만드는 연료가 떨어지면 혈당 수치는 다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무기력증이나 감정 기복, 분노, 좌절감, 우울증까지 느끼게 된다.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에너지 고갈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에너지를 높여주는 먹을거리를 통해 편안함을 구한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먹을거리에 위로 음식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한다. 특정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일 뿐이라면 그 음식이 없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음식이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먹을거리야말로 담석을 생성시키는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의식적으로 조금 덜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간과 담낭과 장을 깨끗이 청소하면 과식이나 음식에 대한 갈망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우리 몸은 수많은 생체 리듬에 의해 통제된다. 이 리듬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시간표에 따라 조절한다. 잠을 자거나 호르몬과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모든 활동이 일정하게 계획된 특별한 시간표에 따라 날마다 진행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 자주 방해를 받는다면 몸의 균형은 무너지고 꼭 해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몸이 하는 모든 작업은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이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몸이 거기에 맞추어 정확한 양의 소화액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이와는 반대로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은 몸을 혼란에 빠뜨린다. 나아가 그것에 맞추느라 소화 능력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거르거나 특히 식간의 간식을 먹으면 간세포의 담즙 생산 주기에 혼선이 생긴다. 그 결과는 담석 생성이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몸을 구성하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는 미리 정해진 대로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로써 세포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활발해진다. 식사 시간을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 장애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다.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는 점심에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채식 위주의 식사나 완전 채식을 하라. 균형 잡힌 채식 위주의 식사나 완전 채식을 하는 것은 담석, 암,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지금 당장 채식을 실천하기 어렵거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붉은 고기 대신에 방목에서 기른 닭고기나 토끼고기, 칠면조 고기를 먹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 채식주의자가 될지도 모른다. 모든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은 담즙의 용해도를 떨어뜨린다. 이것은 담석을 생성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 숙성된 치즈, 사먹는 요구르트, 가공과 정제를 많이 한 식품은 담즙 성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름에 졸이거나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한다. 특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담석 생성의 지름길이다. 이런 기름은 해로운 트랜스 지방산으로 가득하다. 식단에서 채소, 샐러드,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 복합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담석이 생성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60에서 80ml의 신선한 당근 주스를 날마다 혹은 며칠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마시면 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다이어트 식품을 멀리하라. 여러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은 실제로는 식욕을 부추기고 과식을 유발하여 체중을 줄이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식품은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반려동물의 먹이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먹은 동물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체중이 더 빨리 늘어났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식품을 사람이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프레밍햄 심장 연구의 책임자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1992년 7월에 이처럼 깜짝 놀랄 만한 연구 결과를 미국 내 과학지에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프레밍햄 지역에서 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많은 식품을 먹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활동적이면서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질의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섭취한 것은 더 효과적으로 몸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영양소로 전환된다. 반대로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을 먹으면 담즙 분비와 소화와 배출이 제대로 안 된다.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것은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며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는 지방 결핍에 시달린다.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몸의 세포와 조직에서 지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몸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생존 전략의 부작용으로 담석이 생성되고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저지방 식품이나 저칼로리 식품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급성 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으로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담석을 제거하고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몸이 요구하는 많은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과 칼로리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으면 지방을 비롯한 고에너지 식품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없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쓸모없는 다이어트 식품을 여러 해 동안 섭취하면 몸의 가장 기본적인 대사 과정과 호르몬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당뇨, 비만, 암과 같은 대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간과 담낭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백질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하면서 보통의 균형 잡힌 지방을 섭취해 나가면 담석이나 지방간, 간경변증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정지되지 않은 천일염을 먹어라. 정제염은 몸에 이로운 점이 별로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담석을 생성시키거나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동화됨으로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은 정제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일염과 암염뿐이다. 소금이 몸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음식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채소, 곡물, 콩에 들어있는 수분에 소금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소금을 물기 없는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가 갈증을 일으킨다. 이것은 제3장에서 말한 것처럼 중독 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약간의 소금을 소량의 물에 용해한 다음 대개 생으로 먹는 식품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식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산송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량의 천일염을 물에 타면 그 물은 알칼리성이 되고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제공한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을 먹어라. 정제염은 몸에 이로운 점이 별로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담석을 생성시키거나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동화됨으로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은 정제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일염과 암염뿐이다. 소금이 몸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음식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채소, 곡물, 콩에 들어있는 수분에 소금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소금을 물기 없는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가 갈증을 일으킨다. 약간의 소금을 소량의 물에 용해한 다음 대개 생으로 먹는 식품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식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산송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량의 천일염을 물에 타면 그 물은 알칼리성이 되고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제공한다. 충분한 잠을 자라. 모든 질병은 반드시 피로에서 시작한다. 손상된 간기능, 면역력 저하, 과식도 피로의 원인이 되지만
대부분의 피로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몸을 정화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과정은 자정 전 2시간 동안의 수면을 통해 수행된다. 잠을 잘 때 뇌파를 측정해보면 생리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수면이 존재한다. 즉, 자정 전의 수면과 자정 이후의 수면으로 나누어진다. 자정 전 2시간 동안에는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잔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면 1시간 정도 지나서 깊은 잠에 들어 11시에서 자정까지 숙면을 취하게 된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꿈을 꾸지 않는 의식 상태가 되고 몸에서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8% 정도 감소한다. 꿈을 꾸지 않는 이 시간에 몸의 기력이 회복되는 효과는 자정 이후의 잠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높다. 자정 이후에는 산소 소비량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라간다. 자정이 지나면 깊은 잠을 자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자정이 되기 2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필요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숙면 시간을 자주 놓치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스트레스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과 콜레스테롤이 분비된다. 이 콜레스테롤의 일부는 결국 담석이 된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각성 상태를 견디거나 억누르기 위해 커피, 차, 사탕, 탄산음료 같은 신경각성제나 니코틴과 알코올 같은 진정제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마침내 바닥나면 흔히 만성 피로라고 부르는 상태가 된다. 피로를 느낀다면 단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몸의 모든 장기, 소화기관, 신경기관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피로를 느낄 때 뇌는 더 이상 적절한 양의 수분과 포도당, 산소와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몸과 마음, 행동에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의사들은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감염에도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로가 쌓일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에도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과로하지 마라. 너무 오랜 시간 지나치게 일하는 것은 몸의 에너지 체계에 큰 부담이 된다. 과로는 특히 간에 스트레스를 준다. 뇌를 비롯한 몸의 모든 부분이 요구하는 과도한 양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은 가능한 한 많은 복합당을 단순당으로 배달한다. 만약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거나 에너지 공급이 바닥나면 몸은 긴급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순환과 면역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결국 그를 일 중독자로 만든다. 일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된다. 이 즐거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전율 효과에 의한 것이다. 간이 기력을 잃거나 면역체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이라도 명상이나 요가, 운동, 음악 감상을 하거나 바깥에서 자연을 느껴야 한다. 우리 몸은 멈추지 않고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몸과 마음을 혹사하면 병을 얻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일을 빨리 끝내거나 돈을 벌기 위해 가로를 하면 결국 자신의 수면까지도 단축시키는 것이다.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은 100년까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간은 너무 일찍부터 손상되거나 파괴된다.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할 때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야 인생 전체에 걸쳐 생명력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 옛 속담에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쓰고 또 다른 3분의 1은 일을 하는 데 쓰고 마지막 3분의 1은 즐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몸과 마음과 정신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평형 상태가 무너진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과학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앉아서 일하는 생활 양식이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몸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몸을 움직여야 할 필요성도 늘어났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신경과 근육의 조화가 개선된다. 또한 군살이 빠지고 체력이 강해지면서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도 개선되어 자신감과 자부심이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준다. 특히 간 건강에는 유산소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하면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된다. 이로써 간에서 심장으로 향하는 정맥혈의 흐름이 좋아진다. 앉아서 일하는 생활 양식은 이러한 효과를 떨어뜨리며 간에서 혈액의 흐름을 정체시킨다. 그 결과 간 담석이 생겨난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면 간에서 새로운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몸을 혹사할 정도의 격렬한 운동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한다. 그러면 몸은 지치고 불안정해진다. 몸의 에너지가 바닥날 정도로 운동하면 이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심혈관계는 약해진 상태로 남고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도 취약해진다. 지나친 운동은 가슴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인 림프구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가슴샘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운동할 때는 항상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코로 숨을 쉴 때 효과적이고 유익한 효과를 낸다. 대개 1분 정도 격렬하게 운동하면 코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숨을 빠르게 쉬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숨이 가빠지면 운동을 천천히 하거나 아예 멈추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운동을 재개한다. 이런 식으로 3에서 8회 정도 반복하는 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이것은 근육이 강해지고 체중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렇게 해야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젖산이 너무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운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혹은 격일로 최소한 10분씩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능력의 50%를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완전히 지치지는 않게 운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 30분 정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딱 15분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운동 능력이 점점 향상될 것이다. 운동이 부족한 것도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모두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간 기능을 손상하며 혈액에 해로운 물질이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어라. 태양의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 황산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는 미생물의 침입이나 탈수증이나 급격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 황산염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황은 자외선과 일반적인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제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멜라닌과 함께 피부세포의 손상과 피부암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피부가 햇볕에 거의 노출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보호막은 사라진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지내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런 사람의 피부에는 콜레스테롤 황산염과 수분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햇볕에 갑자기 노출되면 금방 화상을 입는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또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생화학적 과정과 기능에 참여한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단백질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다. 콜레스테롤 황산염 속에 있는 황은 손상된 유전자를 비롯하여 몸의 모든 부분의 치유와 회복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황은
유전질환의 치유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12년 유전학 프론티어 저널에 발표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학과 채소 작물과 잎채소에서 발견되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해독 작용과 항산화 과정을 활성화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0년 이상 인간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이러한 치유 효과가 유전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황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퇴행성 질환과 유전적 손상은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지 못하여 황산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는 충분한 양의 콜레스테롤 황산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다발성 경화증, 신부전,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면 저밀도 리포 단백질 농도는 감소하는 대신 고밀도 리포 단백질 농도는 증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저하제와는 달리 햇볕을 쬐는 것은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간의 담즙에서 저밀도 리포 단백질의 수치가 증가한다. 이는 담석 생성과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거의 16만 명을 대상으로 한 72건의 임상 실험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타틴은 간을 손상하는 것 외에도 당뇨와 그 밖의 연관 질병을 야기한다. 반면 햇볕을 쬐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의 모든 기능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15종의 암과 햇볕의 자외선 간의 일관되게 역상관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머지 9종의 암에서는 다소 약한 역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자외선과 많은 종류의 암 사이에 강한 역상관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비타민 D는 정상적인 유전자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햇볕을 쬐지 않아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신부전, 관절염, 암 다발성 경화증, 당뇨,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은 다른 대부분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우리는 밤에만 안전한 거처에서 지내고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찾도록 만들어져 있다.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쬐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어떤 수단으로든 자외선을 차단하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산되지 않고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 또한 비타민 D는 몸 안에서 수천 가지의 유전자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엄청난 대사 혼란이 일어난다. 이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과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이 근육 조직에 침투하며 매우 심각한 장애가 일어나 몸의 기능이 완전히 고장날 수도 있다. 근래 들어 다행히 의료계에서도 비타민 D의 결핍이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 당뇨,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폐증 같은 뇌질환,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비타민 D의 결핍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2012년 2월 미국 심장학 저널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연구진은 최근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타민 D의 결핍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신부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혈관이 손상만 되어도 수백 가지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 연구진은 비타민 D의 결핍이 심장 질환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이미 관상동맥 질환을 질병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심장마비와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는 몸의 치유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MIT 대학의 수석 과학자이면서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한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도 관상동맥 질환이 몸의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네프 박사의 연구는 관상동맥 질환에서 플라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콜레스테롤, 황산염이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려는 몸의 치유 수단임을 보여준다. 세네프 박사에 따르면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여 콜레스테롤 황산염 수치가 감소하면 몸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한단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다. 세네프 박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황산염을 생산한다. 이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저밀도 리포 단백질에 둘러싸이지 않아도 혈액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은 많은 양의 저밀도 리포 단백질을 만들 필요가 없다. 결국 저밀도 리포 단백질 수치도 떨어진다. 실제로 햇볕을 쬐는 것과 심혈관계 질환 사이에는 완벽한 역상관계가 있다. 햇볕을 많이 쬐일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것은 또한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콜레스테롤 황산염을 생산하려는 몸의 대체 계획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스타틴이 출시되고 나서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첫 10년간 신부전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스타틴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신부전의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은 과연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까? 세네프 박사는 스타틴이 신부전을 야기한다고 확신했다. 한편 세네프 박사는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스타틴이 알츠하이머병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밝힌 연구 논문도 발표했는데 나는 그녀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한다. 미국인의 42%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임산부의 47%는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자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뼈가 쉽게 부러진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으로는 결핍 현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소량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면역 체계가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햇볕을 쬐거나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을 쬐는 것이다. 지금 내리쬐는 햇볕이 비타민 D를 생산하기에 적당한 강도인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햇볕 아래 섰을 때 그림자가 키보다 더 길면 비타민 D를 생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비타민 D가 잘 생성되게 하려면 일광욕을 하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암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것의 원인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의 좋은 효과를 차단한다. 우리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발암성 화학물질을 빠르게 흡수한다. 가능하면 온몸을 몇 분 동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다가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피부가 많이 노출된 상태로 햇볕 아래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도 괜찮다. 하루에 이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우리 몸은 1년 중 햇볕이 좋은 계절에 생성된 비타민 D를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봄철의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겨울 휴가를 따뜻하고 햇빛이 강한 곳에서 보내는 것도 비타민 D를 보충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피부암이 햇볕 탓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햇볕에 그을린 것을 피부 손상과 동일시한다.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화상을 막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작용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몸에는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햇볕을 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효과가 무용지물이 된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의사들이 비타민 D 결핍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합성 비타민 D2는 사망률을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증가시킨다. 비타민 D2를 포함한 모든 합성 의약품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약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의사의 말을 무조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의사들은 의학 저널보다는 약을 파는 것이 목적인 제약회사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전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자신이 처방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합성 비타민 D는 확실히 좋은 점이 없다. 둘째,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비타민 D3와는 달리 비타민 D3 보충제에는 콜레스테롤 황산염이 들어있지 않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중요한 조절 물질이면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이것이 없으면 세포가 생겨나거나 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혈소판 막에 있는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혈소판의 접착 능력을 향상시키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적절하게 응고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타민 D3 보충제는 황산염 상태의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부전, 심장마비, 뇌졸중, 뇌 손상 등을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 D3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이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간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은 의도적으로 비타민 D가 함유된 천연식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산모의 모유에도 비타민 D의 함량은 극히 낮다. 자연은 우리가 가공한 우유에 비타민 D를 첨가해서 마신다거나 그것이 풍부한 연어를 잡아먹는 대신에 스스로 햇볕을 쬐어 그것을 생산하기를 원한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골연화증, 구루병, 골다공증, 암, 면역결핍, 다발성 경화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비타민 D를 얼마나 제대로 소화하고 대사작용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은 전혀 없다. 간내 담간에 폐색이 있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양에 상관없이 유익한 비타민 D3를 날마다 복용하는 많은 사람이 결국 아무런 효과도 누리지 못한다. 물론 햇볕을 쬐어 피부를 통해 생성된 비타민 D는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될 필요가 없으므로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 바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가지 건강 문제를 없애는 것은 틀림없이 그것과 비슷한 심각성을 가진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몸에 부족한 한두 가지의 성분을 단순히 보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증상을 없애는 데만 몰두하는 현대의학에서 특효약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다. 인간의 몸은 너무나 거대하고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체다. 그러므로 이처럼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균형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균형을 되찾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나는 악성 종양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서 그것의 증상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뒤 치명적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질병의 증상은 몸의 복잡한 치유 메커니즘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 증상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몸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암이 있을 때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처럼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종양을 축소하면 몸 전체가 독성 물질과 수십억 개의 죽은 암세포에 휩싸인다. 그 결과 몸의 여기저기에 폐색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종양이 아무 곳에서나 발생하며 심장에 큰 충격을 주어 그것의 작동을 증가시킨다. 비타민 D 같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그것은 한때 기적의 약으로 불렸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약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과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약의 유용성을 의심한다. 심각한 질병 하나를 다른 질병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의학적 성취로 받아들일 순 없다. 의사들이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말해도 환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하여 고칼슘 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 고칼슘 혈증은
정신혼란이나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의 원인이 된다. 조직의 칼슘과 인산염이 집착하는 병증인 석회증 또한 조직의 칼슘과 인산염이 침착하는 병증인 석회증 또한 과다한 비타민 D 복용에서 기인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많이 복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몸에서 비타민 A와 비타민 K2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복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혈중 비타민 A와 비타민 K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심장과 폐와 신장에 많은 양의 칼슘 침착물이 축적되기 전에 고칼슘 혈증을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치보다 증가한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들 장기에 발생한 손상이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반면 햇볕을 쬐어 만들어낸 비타민 D는 설령 하루에 8시간씩 햇볕 아래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날마다 오일 풀링을 하라. 오일 풀링은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으로 혈액을 청소하는 방법이다. 오일 풀링을 하면 혈액질환, 폐기능장애, 간기능장애, 치아와 잇몸 질환, 두통, 피부질환, 위궤양, 장기능장애, 식욕부진, 심장과 신장질환, 얼굴 붓기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이 요법에서는 오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내뱉는다. 오일 풀링을 하려면 냉압착 방식으로 짜내고 정지하지 않은 해바라기유, 참기름,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늦어도 아침 식사 전에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의 오일을 입에 머금고 삼키지는 않는다. 입안의 오일을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씹는 것처럼 치아 사이로 3, 4분 정도 우물거린다. 이렇게 하면 오일과 침이 완전히 섞이고 배출된 효소를 활성화한다. 효소는 혈액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나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3, 4분 안에는 반드시 오일을 뱉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출된 독성 물질이 다시 흡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뱉어낸 오일에는 세균과 독성 물질이 가득해서 우유처럼 하얀색이나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2번 반복한다. 그런 다음 티스푼으로 2분의 1스푼 정도의 베이킹소다나 천일염으로 입안을 헹구는데 소량의 물에 용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용액으로 입안을 헹구면 남아있는 오일과 독성물질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입안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칫솔로 치아와 혓바닥을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일 풀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잇몸 질환이 사라지고 치아가 하얗게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몸에 병이 있는 상태라면 하루에 3번씩 오일 풀링을 해도 된다. 단, 반드시 공복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 오일 풀링을 하면 간이 제거하거나 해독하지 못한 독성 물질을 혈액에서 제거해준다. 따라서 오일 풀링은 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그것이 나머지 모든 장기에도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일부 의사는 오일을 10에서 15분 정도 입에 머금고 있으라고 권한다. 하지만 3, 4분 이상으로 오일을 머금고 있다고 해서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금속성 치아 충전재를 교체하라. 금속성 치아 보형물은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모든 금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식된다. 특히 입안은 공기와 수분의 접촉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수은과 다른 금속의 합금인 아말감으로 만든 치아 충전재는 극도로 독성이 강한 화합물을 배출한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임신부에게 아말감 치아 충전재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 밖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아말감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하다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특히 간과 신장은 금속성 치아 보형물에서 빠져나온 유독물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에 중독된다. 가령 틀니에서 핑크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카드뮴은 낫보다 독성이 5배 이상 강하다. 카드뮴은 소량만 몸에 들어가도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아말감 충전재에 사용되는 탈륨이라는 금속 원소는 다리 통증과 하지 마비를 일으키고 피부와 신경계와 심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금속성 치아 충전재를 삽입하고 몇 년 뒤에 하지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했던 환자들이 그것을 모두 제거한 뒤 완전히 회복된 경우도 많았다. 탈륨은 0.5에서 1.0g 정도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 금속성 치아 보형물에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원소가 많이 들어있다. 대표적인 것이 니켈과 크롬이다. 금이나 은, 백금을 비롯한 모든 금속은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몸에서 흡수한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많은 양의 금속 성분이 유방에서 발견될 때가 자주 있다. 치아에서 모든 금속성 치아 보형물을 제거하면 유방에서도 금속 성분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유방과 난소에 있는 낭종도 금속성 치아 보형물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독성의 금속 성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결국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다. 부비강 질환, 이명, 분비선 팽창, 구토, 복부 팽창, 비장, 비대, 관절 질환, 두통과 편두통, 안구 질환 등이 그런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다. 심지어 마비나 심장 발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금속의 독성에 의해 나타나는 이러한 질환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금속성 치아 보형물을 복합 레진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복합 레진에는 금속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거나 의치나 임플란트 같은 중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유해성이 가장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곳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되도록 티타늄 임플란트보다는 독성이 없는 지르코늄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